2024년 5월 26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목격됩니다. 때마침 밖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은 홀린 듯이 스마트폰을 꺼내 눈앞의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밝게 빛나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그것은 틀림없는 UFO였죠. 태어나서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누가 설명 좀 해줘요. 귀여운 고양이가 있길래 짖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 충격적인 광경이 담긴 영상들은 그 즉시 SNS를 통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놀랍도록 선명하게 찍힌 초록색 빛을 내뿜는 비행 접시는 순식간에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는데요. 약 20개의 발광체가 원형으로 늘어서 있고 안쪽에는 마치 창문처럼 보이는 배열이 존재하는 모습, 그리고 중심부에도 커다란 발광체가 존재하는 이 궤비행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UFO와 정확히 부합하는 형태를 하고 있었죠. 저고도까지 내려와 비행한 덕분에 영상을 통해 대략적인 형태와 부피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해당 비행체는 테헤란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몇몇은 궤비행체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밤하늘을 미끄러지듯 이동했다고 말했고, 몇몇은 영상에서 확인되듯이 웅웅거리는 기묘한 소리를 냈다고 증언했죠. 가장 안전해야 할 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분명 이란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어떠한 대책이나 해명, 입장도 내놓지 않았는데요. 그날 새벽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듯 뉴스에서도 이 소식이 전혀 보도되지 않았죠. 이에 목격된 UFO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대중들의 갑론을박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SNS에 게시된 영상들은 단순한 합성에 불과하다, UFO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목격자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인구가 900만 명이 넘는 테헤란에서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커다란 발광체를 목격한 사람이 고작 해야 100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논란이 일부 장난에 불과하다는 증거라는 것이었죠. 이런 질 나쁜 장난에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국격 자체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뉴스 역시 보도해야 할 더 중요한 소식들이 많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반면 그날 하늘에 떠있던 비행체가 UFO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시 시간이 새벽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목격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들의 주장대로 대한민국과 극소수의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밤거리는 위험천만하기 그지없죠. 실제로 삼성전자가 영국에서 갤럭시 버즈와 워치를 착용한 여성이 새벽 2시에 밤거리를 달리는 광고를 게시했다가 몹시 비현실적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행위를 조장한다는 무수한 비판을 받고 사과가 담긴 성명을 내놓았던 일도 벌어졌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이란은 현재 이스라엘과의 분쟁으로 인해 한 차례 공습을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더욱 흉흉해져 있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새벽 1시에 외출한 이들은 당연하게도 극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또 이들은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이 오히려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놀랍게도 테헤란에서 UFO가 나타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들의 말대로 전투기까지 출격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수십 년 전에 이미 벌어졌던 바 있었죠. 1976년 9월 19일 이른 아침 테헤란 상공에 빛나는 물체가 떠다닌다라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한 명도 아닌 무려 4명의 민간인으로부터 똑같은 제보가 들어오자 이란 제국 공군은 그 즉시 야디 나제리 중위를 F4 팬텀2에 태워 테헤란으로 출격시켰는데요. 여기는 나제리, 지금 테헤란으로 진입 중. 그런데 전투기가 테헤란으로 진입하자마자 모든 통신이 두절되는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기지로 귀환한 나제리 중위는 목표 지점에 도착하자 모든 장비와 통신에 오류가 발생해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믿기지 않는 보고를 내놓았는데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챈 공군은 파비즈 자파리 소령과 잘랄 다미리안 중위를 다른 F4에 태워 출격시켰죠. 그렇게 테헤란에 진입하기 전 레이더를 켠 자파리 소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레이더 50km 범위 내에 보잉 KC-135와 비슷한 크기의 물체가 포착된다. 어디에 있는 거야? 아, 지금 육안으로 보인다. 저게 뭐지? 강렬한 빨간색, 녹색, 주황색, 파란색 빛이 번쩍이고 있다. 너무 밝아서 동체가 보이지 않는다. 접근해서 자세히 확인을. 테헤란 상공에 떠있는 정체불명의 발광체에 접근하는 순간 나제리 중위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자파리 소령의 F4에도 벌어졌는데요. 소령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발사하려 시도했지만 장비까지 먹통이었죠. 할 수 없이 기술을 돌린 소령의 전투기가 발광체와 거리가 크게 벌어지자 그제야 장비가 정상으로 동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자팔이 갑자기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무기 제어판이 꺼졌고 모든 장비는 물론 라디오까지 고장나버렸다. 일단 기지로 귀환하라. 알겠다. 지금 왼쪽 멀리서 그 비행체가 보인다. 비행체에서 다른 발광체가 땅으로 발사되었다. 소령은 그것이 폭격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땅으로 발사된 발광체는 마치 착륙하는 것처럼 속도가 천천히 줄어들더니 시야에서 사라졌는데요. 다음날 자파리 소령은 헬리콥터를 타고 발광체가 떨어졌던 지점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죠. 혹시나 단체로 환각을 본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지만 인근 주민들에게서 이른 아침에 시끄러운 소음이 들렸고 하늘에서 밝은 불빛을 목격했다라는 증언이 여럿 확보되며 전날의 사건이 현실이었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심지어 근처의 여객기 역시 통신장애를 겪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장시간의 근무에 피로가 쌓인 파일럿들이 새벽녘에 밝게 빛나는 천체를 오인한 것이다. 유성호를 보고 착각한 것이다 등의 여러 현실적인 해석들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그 어떤 가설도 시간차를 두고 출격한 두 대의 F4가 동일한 현상을 목격, 경험했다는 것을 명쾌하게 해명해주진 못했죠. 당시까지만 해도 이란은 친미 정책을 펼치는 팔라비 왕조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UFO 출몰 사건은 당일 곧바로 미국 합동참모본부에 전달되었고 양국의 국방부가 심도 깊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2024년 테헤란에서 나타난 UFO가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때 미국과 이란이 UFO에 대한 정체를 밝혀냈으며 이란 정부 내부에 일종의 매뉴얼이 만들어졌다라는 가설을 세웠죠. 즉,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1976년 만들어진 매뉴얼에 따라 관련 이슈에 대해 침묵을 지킴으로써 사건을 더 이상 키우지 않고 대중들의 관심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 UFO에 대한 정보가 은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테헤란 상공에서 또다시 수십 년 전과 흡사한 발광체가 목격된 것은 단순한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요? 어쩌면 이들의 주장대로 정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2023년 2월) 미국과 캐나다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잇따라 목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발진한 미 공군의 전투기는 망설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비행물체들을 격추했던 바 있는데요. 불안함을 느낀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미 북부사령부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사령관인 글렌 데이비드 바너크 장군은 해당 조치가 지난 1월 말 미국 영공에 나타난 중국의 첩보기구에 따른 경보 강화라는 해명을 내놓았죠. 정부의 해명대로 2월 4일에 격추된 비행체는 실제로 중국의 정찰 풍선임이 밝혀졌고 이에 대해 중국이 외교부 성명을 통해 격추된 비행선은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해 미국 상공에 진입했음을 여러 차례 미국 측에 알렸었다라며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밖에 격추된 다른 비행체들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명이 나오질 않았는데요. Because you still haven't been able to tell us what these things are that we are shooting out of the sky, that raises the question, have you ruled out aliens or extraterrestrials, and if so, why? Because that is what everyone is asking us right now. Okay, thanks for the question, Helene. I'll let the intel community and the counterintelligence community figure that out. I haven't ruled out anything at this point. 오히려 대중들의 의혹을 더더욱 증폭시키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었죠. 심지어 해당 사건 이후 전직 군인들이 정부가 추락한 UFO를 극비리에 회수해 역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폭로를 쏟아내며 UFO 청문회가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일련의 사태는 자연스럽게 미국이 격추한 비행물체는 사실 UFO였다라는 음모론이 고개를 들도록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았던 사례는 같은 해 2월 11일 캐나다 유콘 상공에서 격추된 비행물체였죠. 당시 캐나다 공군의 CF-18 호넷이 자국 상공에 나타난 의문의 비행체를 격추하기 위해 출격했지만 이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미군이 보낸 F-22가 호넷에 한 발 앞서 비행체 요격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F-22는 압도적인 성능만큼이나 천문학적인 운영비가 소모되죠. 그런 전투기를 단순한 정찰 풍선 따위에 출격시켰다는 사실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냐라는 상식적인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 의문에 앞서 설명한 여러 정황들이 더해지며 사실 유콘 상공에 출몰한 것은 풍선이 아닌 외계인의 우주선이었다라는 의혹이 생겨나게 됩니다. 의혹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은 캐나다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였는데요.
당초 캐나다 정부는 비행물체가 격추된 지 4일 만인 2023년 2월 15일에 관련 자료를 기밀에서 해제, 대중들 앞에 공개하는 것을 승인했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캐나다 국방부가 더 많은 의문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 공개를 금지하게 됩니다. 곧이어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관련 내용을 공개할 때까지 육군에서 격추된 비행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보류한다라며 입장을 정반대로 바꾸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2월 17일에는 비행체가 추락한 지점이 산악지형이며 현재 기상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격추된 비행체의 잔해를 회수하는 작전까지 취소하고 말죠. 캐나다 정부의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태도는 무엇인가를 은폐하려는 듯이 보였고 대중과 여러 단체들은 진실을 밝힐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캐나다의 지상파 방송사 CTV 역시 진실을 밝히려는 단체 중 하나였는데요. 그간 쌓아왔던 여러 연락망과 정보원들을 통해 관련 인물들을 회유함과 동시에 정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거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그런데 2024년 9월 25일 익명을 요구한 민간 연구원이 내부 기밀 문서를 유출해 CTV에 제보하는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유출된 문서에는 어째서 캐나다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는지 바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We can now show you an exclusive image of that unidentified object shot down over Yukon last year. So here it is. That's the image. This grainy picture comes from an email printout obtained by CTV News. 공개된 기밀 문서에서 UAP-23, 즉 23번째 미확인 변칙 현상으로 불리고 있는 비행체의 모양은 척 보기에도 기묘했죠. 알파벳 C 혹은 말 발굽처럼 보이기도 하는 비행물체는 풍선과 완벽하게 동떨어진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설명은 겉모양 원통형 물체입니다. 상부의 4분의 1은 금속성이며 나머지는 흰색입니다. 20피트 길이의 와이어가 걸려있고 끝에는 어떤 종류의 패키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조차 UAP-23의 정체에 대해 감을 잡지 못했는데요. 23번 물체의 기능, 추진 방법 또는 어떤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장이나 정보 수집 능력 등이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10일 미국이 격추했던 20번째 UAP에 대한 완벽한 조사 역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열됨.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유출된 자료 중 내용이 완전히 검열되어 있는 20번 UAP였죠. 미 북부 사령부 사령관이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비행체에 대한 정보가 고위층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었다는 사실을 비롯한 각종 미스터리들은 모두의 머릿속에 UFO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국가안보전략센터의 이사이자 콜로라도 대학교의 항공우주공학 교수인 이언 보이드는 미국과 캐나다가 해당 정보를 검열하고 은폐하는 이유가 국가안보에 있다고 말하며 음모론을 잠재우려 했는데요. 보이드 교수에 따르면 상공의 비행체가 침투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 캐나다 방어 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는 적이 방공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보다 음모론을 방치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적인 설명에도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에 있었는데요. 2012년 부산에서 UAP-23과 너무나 비슷한 모양의 UFO가 촬영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2012년 7월 26일 부산 상공을 비행 중이던 여객기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영상은 일명 부산 말금 UFO로 불리며 커다란 화제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점은 여러 강대국들이 이제는 더 이상 UFO를 부정하지 않으며 관련 조사 기구들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무엇인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0시 27분 튀르키예 공군에 느닷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합니다. 눈앞의 화면에 시선이 고정된 채 아연실색한 군인들은 방금 전 벌어진 상황을 설명할 방법을 고민할 뿐이었는데요. 이들이 직면한 문제 중 첫 번째는 방공 레이더망에 무수한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되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모든 미확인 비행체들이 유령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었죠.
영공에 침입한 괴비행체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해당 비행체들이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소실되었다는 대형 사태에 군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급하게 열린 회의에서 도출된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무인 항공기 혹은 드론이 편대를 이루어 비행하던 중 통신 불량 등의 오류로 인해 일제히 추락하였다. 비행체가 포착된 지역인 카스타모누의 공무원들, 튀르키예 공군, 특공여단, 육군, 재난 및 비상관리국, 헌병수색구조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들이 빠르게 차출되었죠. 새벽에 벌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던 비행체가 레이더에서 사라진 문제의 산림지대 카스타모누 중부의 키리소골루에 일사불란하게 소집된 인력들은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각기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전투기와 전자전기를 비롯한 각종 기체를 동원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했으며 공무원들과 경찰은 현장을 폐쇄한 후 내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였는데요. 육군은 금속 탐지기 등 각종 장비를 휴대한 채 등산을 시작했고 특공대는 육군이 수색하기 곤란한 험준한 지역 구석구석에 급파되었죠. 재난 및 비상관리국은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고성능 드론을 띄워 추락한 비행체에 남아있는 미열 혹은 그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있는지를 감지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였는데요. 러시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을 주변국으로 둔 데다 국경을 맞댄 그리스와 끊임없이 에게에 관련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튀르키예는 언제나 군사 분쟁을 걱정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죠. 때문에 튀르키예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리라와 폭락과 물가 급등으로 신음하는 경제에도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공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비행체가 대규모로 침입한 것도 모자라 그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있어 심각한 위협이었는데요. 그런데 각종 첨단 장비와 인력을 동원한 수색 작전에서 그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한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죠. 추가적인 병력을 투입함과 동시에 수색 범위를 일가지산 지역까지 대폭 넓혔음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기묘한 비행체 사례들이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 편에 걸쳐 제작, 업로드하였던 미국 드론 사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독일에서는 미넨 인근 만칭 공군기지에서 최소 10대 이상의 괴비행체가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지며 기존 드론 및 드론으로 파악되는 무인 항공기의 경고 사격 및 격추 위협까지만 허용되던 군대의 권한을 격추 및 폭파로 확대하는 법적 조항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덴마크는 코이의 항구에서 20대의 비행체가 목격되어 군경이 수색에 나섰지만 몇 대의 비행체를 카메라에 담는 것에 그쳤는데요. 항구를 지나 바다로 향한 비행체들의 신호가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게 전부였다고 하죠. 이 밖에도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괴비행체들이 영공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비행체의 정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2024년 말 부근부터 기묘할 정도로 그 빈도와 숫자가 늘어났는데요. 자국의 영공에 파악하지 못한 비행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달가워할 나라는 없는 만큼 공표되지 않은 사례들 역시 많을 것으로 예상되죠. 한편 튀르키예 당국은 거듭된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카스타모누에서 괴비행체가 포착되었던 날로부터 약 5일이 경과한 2025년 1월 26일 튀르키예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 위치한 사비야 괵첸 국제공항을 비행하던 파일럿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1986년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시 상공에서 비행기 2대가 충돌하며 모든 탑승객이 사망하고 추락한 비행기에 휘말린 지상의 민간인 사망자까지 15명 추가로 발생했던 세리토스 상공 공중 충돌 사고 이후 민항기에 장착할 것이 의무화된 공중 충돌 방지 장치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일명 티켓으로 불리는 이 장치는 장착된 항공기와 근처 항공기의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종합하는데요. 비행 방향을 유지할 경우 충돌하게 되는 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6km 이내까지 가까워져 40초 안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경고를 울려 파일럿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돕죠. 만약 여기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거리가 4km 미만으로 가까워지고 충돌까지 남은 시간이 25초 이내로 줄어들게 되면 양측 항공기에 회피 기동 지시를 내립니다.
이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시인데요. 2002년 티켓스의 지시 대신 관제사의 지시를 이행했다 위버린 게 상공에서 두 항공기가 충돌해 전원이 사망한 적도 있는 만큼 관제사의 지시보다도 우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가 사비아 괵첸 국제공항에 이착륙하는 파일럿들에게 계속해서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항공 사건 사고의 대부분은 이착륙 시에 터지는 만큼 해당 절차에 착수한 파일럿들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만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티켓스의 경고를 받은 파일럿들은 기겁하며 주변을 둘러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떤 방향에서도 항공기를 포함한 비행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묘한 것은 파일럿들의 증언에 따르면 분명 존재하지 않았던 비행체가 레이더에 표시되고 있었다는데요. 이착륙이라는 고위험 절차, 경고를 보내는 공중 충돌 방지 장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근처 항공기, 레이더를 통해서는 확인되는 정체불명의 괴비행체,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가까스로 이착륙에 성공한 파일럿들은 그 즉시 공항에 항의와 문의를 보냈죠. 300피트에서 최종 접근할 때 티켓스 경보가 울렸습니다. 근처에 항공기가 있었다면 미리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당혹스러운 것은 관제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장님, 저희는 2시간 30분째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기장님보다 먼저 다른 여러 항공사 및 기장님들이 동일한 현상을 겪었다고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레이더에는 잡히는 괴비행체가 항공기를 위협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500피트 상공에서 우리보다 5마일 앞선 상태로 하강 중인 비행체가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직전에도 똑같은 경보가 울렸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레이더에 감지된 비행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보이고요. 식별 코드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기괴한 현상은 무려 3일간 반복되었고 관제사들과 파일럿은 당혹 속에 투명 비행체를 회피하려 갖은 노력을 기울였죠.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에 공항 인근 영공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마찬가지로 성과는 전무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티켓스는 다른 항공기에 장착된 티켓스와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충돌 위험을 감지, 경고를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인데요. 즉, 문제의 투명 비행체에도 티켓스가 장착되어 있어야 해당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티켓스는 트랜스폰더라는 값비싼 전자장치와 이를 작동시킬 만한 강력한 전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누군가 장난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이에 모두가 자연스레 얼마 전 벌어졌던 괴비행체 소실 사건을 떠올렸는데요. 문제의 원인이 동일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쏟아졌고 비행체의 정체에 대한 갑론을박과 동시에 항공사와 국방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죠. 튀르키예를 비롯한 전 세계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만들고 있는 괴비행체 사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 정체를 공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fter research and study, the drones that were flying over New Jersey in large numbers were authorized to be flown by the FAA for research and various other reasons. Many of these drones were also hobbyists, recreational, and private individuals that enjoy flying drones.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그간 목격된 드론들은 모두 미연방 항공국에서 승인한 것이며 문제의 소지가 없는 개인의 취미용 드론이 대부분이라는 미심쩍은 해명이 공식적 발표되는데 그쳤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곧 명쾌하게 해결되리라 믿었던 일련의 사태는 미스터리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죠. 과연 튀르키예를 떠들썩하게 만든 괴비행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날의 진실은 아직까지도 두터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2023년 미국 정부가 추락한 UFO를 역설계하여 외계 기술을 습득했으며 이를 수십 년 동안 은폐해왔다라는 내부 고발이 터져나옵니다. 전직 군인들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충격적인 폭로는 전 세계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았고 해당 폭로의 진위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사방에서 벌어졌는데요. 관련 청문회가 열릴 정도로 폭로의 후폭풍이 거대했지만 쉽사리 믿기 힘든 주장인 만큼 의심의 시선이 더 많았죠. 일각에서는 늘 그랬듯 단발성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뭔가 달랐는데요. 계속해서 비슷한 폭로가 터져나왔고 미 국방부에서도 새롭게 개설한 UFO 특별부서를 통해 역설계를 일부 인정하는 듯한 자료를 공개한 것이었죠. 그리고 2025년 모두가 기다려왔던 증거 영상과 함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또 다른 사실이 폭로되기에 이릅니다. 2025년 1월 19일 미국의 뉴스 채널 뉴스네이션에 약 42분가량의 영상이 업로드되는데요.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캘리포니아 산불 등 수많은 이슈들이 대중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단 하루 만에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달성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 UFO 회수 작전에 참가했던 전직 특수부대원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무려 영상 자료를 증거로 들고 등장했던 것인데요. 믿기지 않는 이 폭로의 주인공은 제이콥 바버. 공식적으로는 90년대 후반 미 공군에서 항공우주 정비사로 복무했던 전직 군인이죠. 물론 그의 공식적인 신분은 어디까지나 연막에 불과합니다. 문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비밀리에 플로리다에 본부를 둔 공군 특수작전사령부에 차출되어 오랜 시간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그의 진짜 신분은 미국 공군 전투통제반 일명 CCT. 누구보다 먼저 적 진영으로 침투해 아군의 수송기에 정확한 좌표를 제공하고 투하될 병력의 안전을 확보한 후 임시 관제까지 도맡는 최정의 특수부대였죠. 단순한 항공기 정비를 넘어 헬리콥터 조종, 고공낙하 훈련을 받고 대인 진압용 무술 및 고도화된 사격 기술까지 완벽하게 습득한 제이콥은 나토 1급 기밀보안 인가를 받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것은 앞서 보여드린 문서뿐만이 아니었는데요. I know in special operations you're often in some tough situations. You have to rely on each other. Is Jake Barber a person who you would trust? Oh, yes. He's a person I would and have trusted with my life. Do you think Jake Barber is a patriot? Oh, yeah, absolutely. There's a thing I know a lot of special operators talk about, that there are certain types of men who you would want watching your back in a tight spot. Is he one of those guys? Absolutely. Trustworthiness is one of the top things that we're looking for. 수많은 전 동료들이 그가 과거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증언해 주었죠. 전 그린베레이자, 전 델타포스의 저격수이자 핵전쟁 시 공중에서 전군의 핵무기에 직접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 심판의 날 항공기 E-4B, 일명 하늘의 펜타곤을 지휘했던 존 블리치 대령 또한 제이콥의 신분과 증언의 신뢰성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You believe Jake Barber is telling the truth? Absolutely. There has been a cover-up lasting 80 years. Absolutely. We've recovered craft. Absolutely.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콥의 폭로는 쉽사리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동시에 기묘했기 때문인데요. 제이콥의 주장에 따르면 9.11 테러가 발생했을 당시 상부로부터 공군을 떠나 위장 신분을 구축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죠. 이후 극비리에 차출된 그가 소속된 팀은 사막의 비공개 실험시설에서 추락한 비행체를 회수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락한 비행체는 단순한 전투기나 드론 따위가 아니었다는데요. A lot of the work we did was on what I call the range, where the U.S. government and its private partners use to test all kinds of things, weapon systems and resilience to weapon systems of certain craft. Things come in and out of sight. Things disappear for a moment and reappear. Things seem to move very quickly. Things change color. They change shape. We did recover things that were exotic in nature in the sky, and we know they were classified craft. And we recovered them and took them back to where they go. The majority of what we see and do is explainable and is ordinary and is known by many people and is not classified. But there is a certain percentage which is extremely sensitive, and that extremely sensitive bit does include what we know is our own man-made advanced technology. 제이콥이 말하는 자체 개발 첨단 기술은 귀를 의심케 하는 것들이었죠. One of those that would raise your eyebrow is more of the transmedium characteristics, because things would come from the ground, like from the earth, from a ridge, from a mountain, or it could pass through. 물리법칙을 무시하고 산이나 토양을 통과하며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색깔과 형태까지 원하는 대로 변형이 가능한 비행체를 미군이 개발하여 시험 중이라고 제이콥은 증언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들의 출처는 바로 외계 비행체였다는데요. 추락한 UFO를 가져와 해체하고 분석하는 일이 제이콥이 근무하는 사막의 비공개 시험시설에서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1년의 과정 중 가장 중요한 UFO 회수가 바로 제이콥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So tell me about the moment when you realized that you were involved in a retrieval of non-human technology, alien tech.
So it became very clear the first time our communication process and procedure was modified. And then just visually looking at the object on the ground, you could tell that it was extraordinary and anomalous. It was not human. How close did you get? Well, I was a helicopter pilot and I operate with 150 foot to 200 foot long line. So I got within 150 feet of this object. What did you see? I saw an egg, a white egg. Was there any visible propulsion system on it? No, not what we would know. There's no engine, there was no thermal signature. I was operating at night when I finally came in to pick it up, so I'm working under night vision goggles at the time. And it was quite clear. I flipped them up, flipped them down, and looked at it a couple of different ways. How large was the object? I would say approximately 20 feet, plus or minus a little bit, about the size of a large SUV. Did it have any seams? No. It was like pearly white, like a metallic pearly white, the best I could assess. How did you know that that egg-shaped object was non-human in origin? Well, visually, after seeing all kinds of things in my past, it was clearly something that was ridiculously looking. It's inconsistent with anything I'd ever seen before. I can also tell you that the reaction by my team, we all knew we were dealing with something extraordinary. 심지어 UAP 전담 기관의 고위급 인사들은 제이콥이 다루고 있던 비행체들이 실제로 외계에서 기원했음을 확인해 주기도 했다는데요. 그 증거로서 함께 공개된 실제 UFO 회수 장면은 제이콥이 묘사한 흰색 알이 정확히 드러나 있었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헬리콥터에서 내려온 로프에 연결된 지지대가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이 구형 물체가 외계에서 온 비행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 속 UFO 말고도 수많은 UFO들을 회수했던 바 있는 제이콥은 그 과정에서 아주 기묘한 일을 경험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So there was another object. There's two objects that I'm here to talk about. One was the egg, the other is what we called an 8-gon. The 8-gon was essentially a flying disc with what looked like 8 delineated sections when looking down. And I can tell you what it looked like from looking down because that's primarily how I saw it because I'm a helicopter pilot. So as I get closer to this pix height, I start feeling odd. I start feeling extremely emotional. And the closer I get, the more the emotion starts to overwhelm me. I feel this intense hybrid of sadness and happiness and beauty and song. And it was very disruptive to me because I had a very practical responsibility at the time to operate a helicopter in the mountains at night. 그리고 그 감정은 UFO 위에 도달했을 때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는데요. I felt like something had tuned in to me and my soul and was providing me some sense of guidance on what to do and how profound what I was doing was. And it was so overwhelming that I began to cry. And then I'm confused as to why I'm crying at the same time. And then do I abort the mission? So I just did my best to focus on my particular cues when doing this type of work. And I got the load hooked up and I began flying away. 제이콥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죠. 외계 비행체와 인간은 정신적,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임무에 참여한 많은 인원이 비슷한 경험을 했으며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UAP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항목에는 정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폭로는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인간과 외계 비행체가 정신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정부가 초능력자들로 구성된 팀을 창설, 그들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외계 비행체를 추락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믿기지 않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선천적으로 정신적이고 영적인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을 정부가 차출, 훈련 과정을 통해 강력한 텔레파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성해 UFO를 호출한 후 조정해 회수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는 제이콥의 증언은 음모론자들조차 쉽사리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이는 제이콥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전 동료이자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훈장을 받은 적도 있었던 돈 폴 역시 초능력자들이 UFO를 호출해 추락시키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I've had the pleasure of meeting multiple psionic assets. I've seen them function. I know that they're capable of doing what they're doing. You can definitively say that you believe there is a capacity in the human mind to somehow psychically, telepathically connect. Yes, and I don't know if it's a byproduct, if it's something that they were born with, but there is certain people who are quantifiably, verifiably capable of this. 실제로 미국 국방정보국은 1978년부터 1995년까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초능력 관련 비밀 부대를 창설, 원격 투시 등의 각종 실험을 했던 전적이 있죠.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가 초능력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그것이 현재에도 활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은 전직 군인들의 증언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한편 제이콥과 그의 동료들은 UFO 회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감수해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After this particular mission, me and everyone on my team got extremely sick, like physically ill in the hospital. Within, weeks after this, I lost every hair on my body, and I also lost the skin on my arms. 마치 방사선에 피폭된 것만 같은 증상이 모두에게 발생한 것이었죠. 해당 증언과 관련된 내용은 얼마 전 열렸던 UAP 청문회에서도 제기되었던 바 있습니다. How can the government deny we have recovered craft if they're paying people because they've been injured by recovered craft? Ma'am, that's a great question. 실제로 제이콥과 같은 이들은 미국 정부를 통해 치료 명목의 보상을 지급받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체를 확인할 수는 없어도 특수부대원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만한 무엇인가가 내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이죠. 당초 촬영 매체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서서히 자치력 감출이라 예상되었던 UFO 논란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 수위가 강해지고만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미국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이윽고 영공을 일부 폐쇄한다는 극단적 조치까지 불러온 의문의 괴비행체가 사실 외계 기술을 통해 제작된 인공 드론이라는 음모론이 커다란 지지를 받고 있을 정도죠. 과연 제이콥과 특수부대 동료들의 폭로처럼 인류는 추락한 UFO를 회수해 외계의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실이 대중들 앞에 공개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 진실은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도 없는 어쩌면 감당조차 힘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79년 8월 27일) 새벽 1시 40분경 미국 미네소타주 마셜 카운티의 부보안관이었던 발 존스는 여느 때와 같이 야간 순찰을 위해 도로로 나섰습니다. 운전을 하던 그는 옆 창문으로 빗줄기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빛은 220번 고속도로 옆의 숲속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죠. 차량 헤드라이트로 보기에는 너무 밝은데? 존스는 그것이 일반적인 차량에서 나오는 불빛이라 생각하기에는 광량이 너무 높아 보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추락한 경비행기의 불빛이나 밀매업자가 조종하는 여타 운송기일 수도 있겠다고 여긴 그는 불빛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핸들을 꺾었는데요. 무전을 통해 본부에 먼저 보고를 할까 고민하였지만 그것이 단순한 조명일 수도 있으니 우선은 육안으로 먼저 확인해 보기로 결정하였죠. 65마일의 속도로 운전하며 물체에 다가가던 존스는 그 빛이 어느새 도로 한가운데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밝기에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는 구 형태의 빛. 이윽고 불빛은 일순간 요동치듯 일렁이더니 그의 순찰차를 향해서 빠르게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존스는 황급히 핸들을 꺾었으나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불빛을 피할 수 없었고 그것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데요. 유리가 깨지며 눈부신 빛이 순찰차 내부를 환하게 비추는 것과 동시에 존스는 정신을 잃고 말죠. 얼마쯤 지난 후 존스는 운전대에 머리를 기댄 자세로 차량의 경고등이 깜빡이는 소리에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합니다. 극심한 통증과 함께 눈앞이 아른거렸지만 그는 자신과 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내리고 바깥을 살펴보았는데요. 순찰차는 차선을 넘어 길가에 처박혀 있는 상태였죠. 본부, 여기는 부보안관 존슨이다. 220번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중 무언가 내 차량을 공격했다. 유리가 깨졌고 브레이크가 잠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몸을 움직이기도 너무 힘든 상태이다. 신속한 지원을 바란다. 존슨이 본부에 지원을 요청한 시간은 새벽 2시 19분. 그는
자신이 대략 40여 분간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급히 현장에 출동한 크랙 윈스코스키 보안관은 순찰차 문을 열고 존슨을 구출해내는데요. 이후 구급차가 도착하였고 존슨은 지역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되었죠. 당시 응급실 담당의였던 핀소놀트 박사는 정체불명의 빛에 공격받은 존슨의 상태를 세심하게 진찰했습니다. 존슨은 병원에 이송되고 나서도 쇼크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의 이마에는 둔탁한 것과 부딪히면서 생겨난 커다랗고 붉은 혹이 있었고 앞니는 부러졌으며 양쪽 눈은 분홍빛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반응 검사를 위해 눈에 라이트를 비추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빛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는 안구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그 원인은 강렬한 빛 노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존슨은 두 눈에 패치를 붙인 상태로 본부로 복귀, 당시 상황에 대한 녹음 진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우 이상한 불빛이었습니다. 정말 밝았는데 주변을 전혀 비추지 않았어요. 바로 근처의 나무에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고요. 그냥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났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제 차량을 향해 돌진했고 차의 앞유리가 깨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이 순찰차 내부에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어요. 물리적인 충격이 가능한 물체가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빛이 얼굴에 닿는 순간 100kg짜리 베개에 얻어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절했죠. 진술을 마친 존슨은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던 사고 차량은 동료 보안관에 의해 경찰서에 차고로 옮겨졌죠. 이후 사건을 접한 포드모터의 회사의 전문가 메리단 프렌치가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당시 운영되던 순찰차의 차종이 포드 LTD였기 때문인데요. 파견된 조사관은 사고 차량의 상태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았죠. 존슨의 순찰차는 일반적인 추돌 사고와는 확실히 다른 양상을 띠었습니다. 그 물체는 정확히 존슨이 앉아있던 운전석 정면의 앞유리만 타격한 듯 보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 혹은 동물과 충돌하게 된다면 차량의 앞범퍼와 본인 위에도 충돌 흔적이 남아있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그 물체는 일직선 거리로 날아오며 차량의 앞 유리창에만 충돌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위의 안테나도 80도 각도로 구부러져 있었는데 이는 해당 물체가 앞유리창과 충돌한 직후 다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과정에서 건드린 것으로 추측되었는데요. 이러한 조사 내용들은 그 물체가 공중에 떠서 이동하는 무언가라는 추측의 근거가 되어주었죠. 그것이 새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유리창의 균열에는 어떠한 혈흔이나 털도 생체 조직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망치 따위로 앞유리를 내려쳐서 발생하는 깨짐과는 아예 다른 종류입니다. 위치상 운전자가 머리를 부딪히며 깨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없고요. 특이하게도 해당 균열에는 차량 바깥쪽에서 작용한 힘과 안쪽에서 작용한 힘이 동시에 관찰됩니다. 현재로서는 존슨이 말 그대로 미약인 비행 물체와 충돌했다고 가정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조사관은 차량을 관찰하던 중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순찰차 내부의 차량 시계가 14분 느리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14분은 존슨이 사고 당시 차고 있던 손목시계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조사관은 이것이 전자기 방해에 인한 작동 오류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범인은 그날 밤 존슨이 마주친 강렬하고 밝은 빛이라 추측되었죠. 존슨의 상관이었던 데니스 브레케 보안관은 부하 직원의 진술을 심사숙고한 끝에 이를 UFO 기관에 신고 접수해보기로 합니다. 일리노이주 에번스턴에는 천문학자인 요제프 앨런 하이넥이 1973년 설립한 UFO 연구기관 COFOS가 있었는데요. 해당 기관은 하이넥을 포함한 전문 인력들이 포함된 그룹으로 미 공군이 미확인 물체 판별을 위해 자문을 구하기도 했던 곳이었죠. 데니스가 COFOS에 신고를 접수한 바로 당일 기관의 전임 수사관이었던 앨런 핸드리가 곧장 미네소타를 방문했습니다. 앨런은 우선 인근의 군 및 민간 항공시설에 연락하여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감지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요.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 인근의 레이더에 포착된 별도 이상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이 말인즉 존슨이 빛의 구체를 목격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형태의 비행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현장을 찾은 앨런은 사고 장소 주변을 돌아보고 존슨의 순찰차도 확인하였는데요. 그는 이 사건이 UFO와의 최초 교통사고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체크해 보았죠. 충돌은 220분 고속도로의 교차로 남쪽으로 약 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차량은 물체와 충돌한 직후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로 260m가량 도로를 미끄러졌고 이는 아스팔트에 남은 스키드 마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빛은
분명한 비행 물체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유리창의 파손뿐 아니라 안테나에도 가해진 균일한 힘은 존슨과 그의 차가 기계적 힘을 가진 미상의 비행 입자로부터 충격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인 발 존슨의 성격과 평판은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사건은 지역 신문을 시작으로 미 전역의 신문과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화제를 몰고 옵니다. 눈 화상과 부상에서 회복한 존슨은 곧장 각종 인터뷰와 TV 출연 제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에 몇몇 이들은 존슨이 유명세를 노리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 의심하기도 했죠. 하지만 존슨은 모든 인터뷰와 출연 제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UFO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그저 밝게 빛나는 물체라고만 언급하였는데요. 그는 연이어 울리는 전화로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말하며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죠. 하지만 경찰차와 교통사고가 난 UFO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존슨은 자신이 직접 TV에 출연해 사태를 어느 정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렇게 사건 발생 2주 후인 1979년 9월 11일 그는 ABC 방송에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하게 되죠. 제가 기억하는 것은 빛이 나에게로 오고 있었고 그것이 눈부실 정도로 매우 밝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와 충돌한 직후 무슨 일이 더 벌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내내 기절해 있었어요. 존슨은 이것이 허황된 소문과 엮이지 않게끔 비교적 간결하게 설명하였으나 방송 이후 사건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방송을 접한 지역 주민들 중 상당수가 존슨이 목격한 밝은 빛의 구체를 자신도 목격하였다고 제보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 미네소타주와 인접해 있는 노스다코타주의 그래프톤으로 운전하던 여성이 하늘에서 빛나는 공이 떠다니고 있다라는 신고 접수를 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미네소타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UFO 출몰지라는 것입니다. 미네소타주의 미확인 비행물체 보고는 1932년 밀락 호수 조우 사건을 시작으로 1970년대 전후로 절정에 달하였는데요. 현재까지 미네소타주에서 취합된 UFO 신고 및 목격 사례를 전부 취합하면 무려 2,000건이 넘는다고 하죠.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몇 번의 심층적인 조사와 인터뷰가 더 진행되었으나 이렇다 할 원인은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증거품으로서 보관되어 오던 존슨의 순찰차는 이를 지역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자는 결정에 따라 마셜 카운티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었는데요. 어쩌면 UFO와 충돌했을지도 모르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간직한 존슨의 순찰차는 현재까지도 박물관에 보관되어 오고 있죠. 2019년 8월 27일 마셜 카운티 역사협회는 사건 40주년을 맞아 박물관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에 존슨에게도 기념식 초대가 전달되었지만 그는 정중히 참석을 거절하였는데요. 이어지는 인터뷰 제안에도 이미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며 간단히 대답했죠. 그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추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빛으로 둘러싸인 공을 보았고 그것을 향해 운전했고 그 공은 어느 순간 저와 함께 차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그 이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과연 그날 존슨이 목격한 밝게 빛나는 비행물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믿을만한 UFO 조우 사건이자 UFO와의 최초 물리적 충돌 의심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Внимание! Внимание! Говорит Москва. Передаем важ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е сообщение. Граждане и гражданк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егодня в 4 часа утра, без всякого объявления войны, герман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атаковали границ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1941년 6월 22일 일요일 새벽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불가침 조약을 파기한 독일이 3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동원해 소련을 기습합니다. 총력전,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성은 전장으로 투입되었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여성은 공장에서 군수 자원을 생산했는데요. 사상 최악의 전쟁, 독소 전쟁의 시작이었죠. 당초 소련의 220개 사단을 격파하면 승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독일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고 맙니다. 압도적인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소련은 기괴할 정도의 속도로 병력을 보충했고
전장에 투입된 독일군 장성들은 12개 사단을 섬멸하면 그 자리에 새롭게 나타나는 12개 사단의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국경 가까이에 위치한 최전방 도시들은 현세에 강림한 지옥이나 다름이 없었죠. 돈 강을 경계로 독일군과 소련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보로네시가 가장 좋은 예였습니다. 소련 최대 규모의 항공기 생산 공장이 존재했던 보로네시를 파괴하기 위한 독일군의 공세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소련군의 처절한 사투가 반복되었는데요. 공군의 폭격을 시작으로 기갑부대의 돌파가 이어지는 전격전, 야프의 끊임없는 사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진군하는 병사들과 손실된 만큼 수송되어 오는 풋내기 보충병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수년간 지속된 전투가 마침내 끝을 맞이했을 때 보로네시는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히 파괴된 상태였죠. 다행스러웠던 것은 인간의 집념이 전쟁의 참혹함보다 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92%의 건물이 파괴되었던 보로네시는 소련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재건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금 거대 공업단지로 복원되었는데요. 활력을 찾은 보로네시 항공기 생산협회는 초음속 여객기와 광동체 항공기를 양산하기 시작하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로네시는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하게 되죠. 그렇게 수십 년간 보로네시는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지축을 뒤흔들었던 전차의 소음 대신 자동차들이 도로를 메웠고 총선과 폭음도 점차 잊혀져 갔는데요. 폭격 지점을 찾기 위해 상공을 선회하는 적국의 전투기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던 1989년 보로네시를 다시금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는 너무나도 기묘한 사건이 발생했죠. 9월 27일 오후 6시 30분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것은 공원에서 한창 축구에 몰두해 있던 3명의 아이들 바지아 수린, 제니아 블리노프, 율리아 슐라코바였습니다. 하늘에서 분홍색 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인데요. 곧이어 믿기지 않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죠. 빛이 점점 커지더니 커다란 진홍색 구체가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구체는 과거 보로네시 상공을 배회하던 폭격기처럼 원을 그리며 주변을 선회했죠. 구체 아래의 잔디가 거세게 흔들렸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괴상한 구체가 나타났다는 아이들의 말에 당황하며 하늘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너희가 뭔가 착각했겠지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안심시켰죠. 그런데 그때 저도 그걸 하늘에서 보고 말았어요. 아이들이 말한 붉은 구체를요. 예고도 없이 다시 나타난 구체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바로 그때 바닥 쪽이 문처럼 벌컥 열리며 세 개의 눈을 지닌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냈죠. 촉보기에도 덩치가 컸어요. 거의 거인이었죠. 우리들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해치가 다쳤어요. 이윽고 구체는 착륙을 시도하려는 듯 천천히 하강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비행체가 길쭉한 멜론 같은 형태라는 것과 동시에 동체에 그려진 괴상한 문양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 의미는 불명확했는데요. 측면에서 나온 튼튼한 구조물을 지지대 삼아 착륙에 성공한 구체의 아래쪽 문이 또다시 열렸고 사다리 모양의 계단이 내려왔죠. 계단을 통해 바깥으로 나온 외계인들을 본 사람들은 공포에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금속성 슈트를 입은 외계인의 신장은 무려 3m에 육박했는데요. 가슴에는 원반 형태의 기묘한 장치가 달려있었고 청동색 부츠를 신고 있었죠. 허리 부분에는 동체에 그려진 것과 동일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높이는 외계인의 허리 정도였다. 본능적으로 그 로봇이 외계인들을 경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육중한 덩치를 지닌 외계인들의 옆에는 각진 형태의 로봇이 버티고 서 있었는데요. 군중들과 외계 생물체 간의 거리는 이제 약 5m에 불과했죠. 걸음을 멈춘 외계인 중 하나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무언가를 말하자 땅 위에 빛나는 사각형이 생겨났습니다. 무엇인가를 확인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외계인이 다시 입을 열자 사각형이 사라졌는데요. 그와 거의 동시에 다른 외계인이 손을 움직였고 그에 맞춰 로봇이 시민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죠. 다가오는 로봇을 본 남자아이 한 명이 세된 비명을 지르자 외계인은 천천히 비명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년과 외계인의 눈이 마주쳤고 소년은 더욱 크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외계인의 눈에서 빛이 발사되었고 그것을 뒤집어 쓴 소년은 그대로 마비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눈앞의 상황에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린 군중을 무시한 채 외계인과 로봇, 그들이 타고 왔던 UFO가 일제히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벌어졌던 일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의견을 나누었고 서서히 마비에서 회복되고 있는 소년을 진정시켰는데요. 그때 사라졌던 모습 그대로 또다시 비행체와 외계인, 로봇이 나타났죠. 아까와 다른 점은 외계인 중 하나가
손에 미래적인 무기처럼 보이는 길쭉한 물체를 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외계인은 손에 들고 있는 장치를 가장 가까이 서 있는 16세 소년을 향해 겨눴는데요. 그리고 소년은 사라져버렸죠. 곧바로 외계인과 로봇은 UFO 안으로 돌아갔고 문이 닫힌 비행체는 서서히 떠올라 하늘 저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비행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자 거짓말처럼 사라졌던 소년이 다시 나타났는데요. 이후 미상의 피해를 입은 소년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정신적인 쇼크 상태일 뿐 신체적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너무나도 순식간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럿 벌어진 해당 사건에 주민들은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로네시에 외계인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은 소련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당시 소련은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추진하는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었죠. 이 중 글라스노스트가 의미하는 바는 개방이었습니다. 공산권 특유의 억압적인 통제와 철저한 은폐, 언론 검열 등을 타파하고 정보의 자유와 공개를 추구하는 해당 정책은 보로네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수많은 언론인들과 학자들이 물밀듯 보로네시로 밀려들었고 심도 깊은 조사와 취재가 그 즉시 시행되었죠.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진행된 해당 과정 속에서 여러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는 약 2주 후 소련 정부의 중앙기관이자 최대의 통신사인 소련 전신국 일명 타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요. 먼저 붉은 구체는 보로네시에서만 목격되었던 것이 아니었죠. 9월 21일에서 29일 사이 붉은 구체를 하늘에서 목격했다는 신고가 소련 내에서 수천 건 더 접수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신고가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이는 보로네시에서 구체가 목격된 것과 동일한 시간이었죠.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증거들이 여럿 포착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이 구체가 착륙했다고 증언한 지점의 토양에서 발견된 깊은 구멍이 그중 하나였는데요. 무게에 짓눌려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구멍 안쪽을 분석한 과학자들은 주민들이 인위적으로 이러한 구멍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해당 구멍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최소 10톤 이상의 물체와 그것을 받치더라도 휘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지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사선 수치 계측 결과 공원의 다른 지역에서 측정된 것의 2배를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추가적인 조사 결과 구체와 외계인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기묘한 문양에 관해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죠. 1967년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에서 촬영되었다고 알려진 UFO에 그려진 것과 그 형태가 몹시 유사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보로네시에 실제로 UFO와 외계인이 나타났음에 힘을 보태는 다양한 근거들이 제기되었는데요. 첫째, 수많은 목격자들이 공통된 증언을 하였다. 둘째, 착륙 지점에서 지구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신비한 암석이 발견되었다. 셋째, 비슷한 시각 지역 경찰관 세르게이 마트베이예프가 낮은 고도로 소음 없이 무척 빠르게 날아간 UFO를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다양한 근거를 포함한 대대적 보도에 힘입어 보로네시의 UFO 사건은 소련 전역에서 뜨거운 화제로 부상하게 되죠.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합니다. 평소라면 은폐되었을 외계인 목격담이 그 즉시 보도되었을 정도로 자유로워진 개방 정책은 이미 소련 내에 어마어마한 사회적 혼란을 몰고 온 상태였으며 소련의 영향하에 있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하나둘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 중에 있었는데요. 당장의 생존이 우선인 상황에서 UFO나 외계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시행될 리 만무했고 결국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며 보로네시의 UFO는 역사 속으로 그 모습을 완전히 감추게 되죠. 이후 인터넷에서 다시금 화두로 떠오른 보로네시의 UFO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박이 제기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된 점은 해당 시기에 소련 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외계인과 UFO가 목격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일종의 사회적 현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현실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초자연적인 대상에 의지하면서 발생한 집단 히스테리라는 것이었죠. 또한 소련의 과학자들이 착륙 지점에서 발견했던 신비한 암석은 추후 심층 조사를 통해 흔한 적철석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련 정부가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외계인 등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음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당대의 UFO뿐만이 아닌 예티 등의 크립티드가 소련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바 있다는 것은 해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보로네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단순한 허구로 확정 지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목격했던 외계인과 UFO를 생생히 증언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착륙 지점에서 발견된 깊은 구멍은 해명되지 않은 괴현상이자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그날 보로네시 주민들이 동시에 목격한 거대한 새눈박이 외계인, 그것은 인류의 상식으로는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우주적 존재였을지도, 어쩌면 희미하게 잊혀져 가던 비일상의 공포를 다시금 각인시켜준 지나간 전쟁의 망령이었을지도 모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